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되었다.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라는 단어는 우리 부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은은하게 퍼지는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주는 아내.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이런 소소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주는 행복을 온몸으로 누리며 살고 있었다. 아내는 참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내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다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휴일이면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우리의 보금자리를 언제나 쾌적하게 유지했다. 가끔은 내가 너무 과분한 사람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헌신은 사려 깊고 세심했다. 우리 사이에는 특별히 큰 다툼도 없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주말이면 함께 마트를 보러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게 우리의 낙이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아내라는 사람의 습관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녀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었으며 무언가 시작하면 끝을 보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런 아내에게 최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부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 한가운데 요가 매트를 펼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챙기려는 것이겠거니 했다.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해서 자기야 잠깐만 스트레칭 좀 하고 올게. 아내는 특유의 나긋나긋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밀린 업무 메일을 확인하곤 했다. 매트 위에서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그녀답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요가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거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가끔은 내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살짝 움찔하며 매트의 각도를 조절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여보. 내 말에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응, 곧 다 끝나가. 조금만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그저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문득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싶어 오늘은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을 말끔히 정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청소기를 밀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던 나는 거실 한복판, 아내가 매일 밤 시간을 보내던 요가 매트 앞에 멈춰섰다. 매트는 그녀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듯 평소처럼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매트 표면을 가볍게 닦아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매트 중앙에 묘하게 어긋난 색깔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아주 짧고 굵고 빳빳한 머리카락 한 올이었다. 아내의 머리카락은 길고 부드러운 갈색인데 지금 내 손끝에 닿아있는 이 머리카락은 짙은 검은색에 가까웠고 낚싯줄처럼 뻣뻣했다. 마치 누군가 강한 힘으로 끊어낸 듯한 짧은 단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내는 절대 짧은 머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내 손가락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함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매트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평화롭던 우리의 5년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끈질기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거실 한복판에 항상 깔려있던 요가 매트 위로 어느 순간부터 낯선 흔적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처음에는 그저 청소기가 닿지 않는 구석의 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트 끝자락에 엉겨붙은 길고 가느다란 머리카락들을 발견했을 때 내 심장은 묘하게 불쾌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는 나라는 짧은 머리의 남자와 단정한 칼단발을 유지하는 아내뿐인데 왜 매번 내 눈에 띄는 것은 샴푸향조차 다른 긴 생머리카락일까? 여보, 요즘 요가 학원 수업이 좀 힘든가 봐?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네. 내가 무심결에 던진 물음에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흠칫하며 몸을 굳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은 좀 무리했나 봐 라며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을 그녀가 그날은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으며 시선을 회피했다. 아니, 그냥 요즘 새로 배운 동작이 좀 어려워서 그래. 피곤하니까 그만 좀 물어봐. 차가운 말투였다. 단순히 요가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반응에는 지나친 경계심과 날선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잠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갈 때도 휴대폰은 항상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거나 손에 쥐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사람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액정 화면을 향해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퇴근 후 마주하는 저녁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한 나를 웃으며 맞이해주던 아내가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방 안 깊숙이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거나 내가 다가가면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숨기듯 휴대폰 화면을 서둘러 끄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치밀하고 계산적이라는 평소 그녀의 성격이 이제는 나를 향한 방어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내가 매일 퇴근길에 겪는 이 묘한 위화감의 정체를 어떻게 파헤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밤이 깊었다.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요가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며 돌아오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오늘따라 유독 짙은 향수 냄새가 났던 것 같기도 하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다. 평소라면 잠금 화면을 풀고 무심코 확인하던 그 기기였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익숙하게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날짜로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링하는 불쾌한 소리와 함께 화면에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떴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천천히 숫자를 눌러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 없던 그 비밀번호가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얕은 숨소리가 갑자기 서늘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문득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보인 그녀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마치 비웃듯 올라가 있는 것만 같았다. 내 가정은 이미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재설계되고 있었다.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잡초와 같았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징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일상을 찔러댔다. 아내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낯선 향기가 풍겼다. 매일 그녀가 사용하던 은은한 비누 향이 아니라 묵직하고 치명적인 잔향이 남는 고급스러운 니치 향수였다. 나는 무심결에 코를 킁킁거렸지만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갈아입겠다며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욕실문 너머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향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녀에게서 그런 낯선 남자의 채취 같은 것이 느껴지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가 아끼는 태블릿 PC는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다. 액정을 켜자마자 보인 것은 그녀가 즐겨보는 요가 영상 목록이었지만 조금만 깊게 파고들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최근 기록된 메신저 알림창에는 수많은 대화가 오갔을 법한 빈 공간들이 있었다. 대화 내용은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고 시스템 설정에는 대화 자동 삭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평소 기계치라고 말하던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치밀하고 계산적인 흔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로그 기록을 뒤져보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놓은 상태였다.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모든 증거가 차갑게 나를 비웃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렸다. 내가 알던 다정하고 가정적인 아내의 모습 뒤에 이런 이면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왜 이런 치밀한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단순히 요가 수업을 가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그녀의 향기조차 이제는 타인의 것처럼 느껴져 속이 뒤틀렸다.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요가 매트를 펴는 시간, 물을 마시는 시간, 심지어 잠드는 각도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일상이었다.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은 점점 깊어지는 의심과 함께 공포로 변해갔다. 이 완벽한 연극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주말 오후 아내가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다시 한번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필요했다. 그녀의 옷장 한쪽 평소 잘 꺼내지 않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영수증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펼쳐보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다닌다고 말했던 그 요가 학원의 결제 영수증이었는데 발행 날짜가 무려 6개월 전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영수증 하단에 찍힌 선명한 도장이었다. 결제 취소 그리고 전액 환불. 아내는 6개월 전부터 요가 수업을 다니지 않고 있었다. 매일 밤 요가 매트를 깔고 거실에서 땀을 흘리던 그 시간들,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도어락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돌아왔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차가운 냉기는 평소의 안락함과는 확연히 달랐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다. 아내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내 앞에 그 봉투를 밀어냈다. 이게 뭐야? 내 물음에 아내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5년 동안 봐왔던 그 따스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타인을 바라보는 듯 무미건조했다. 이혼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의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무심한 남편인지, 우리 결혼 생활이 얼마나 숨막히고 건조한지 조목조목 읊어대기 시작했다. 마치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된 대본을 낭독하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막혔다. 내가 무심했다고? 5년 동안 나는 오로지 그녀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해왔다. 무심해? 내가? 너를 위해 무엇까지 포기했는지 기억 안 나? 요가 학원 다닌다고 했을 때도 내가 늦는 날마다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했던 게 누구인데? 내 항변은 그녀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아내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나를 비웃었다.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나는 순식간에 가정의 불화를 초래한 무능하고 무심한 남편으로 전락했다.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는 점점 고성으로 변해갔다. 나는 억울함에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차가운 경멸로 맞받아쳤다. 거실의 정적은 깨졌고 우리의 감정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튀었다. 감정이 격해지자 아내는 짐을 챙기겠다며 안방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아내는 가방을 챙겨 거실로 나오더니 나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 순간 너무 서두른 탓이었을까. 아내의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었다. 작고 고급스러운 명함이었다. 앞면에는 화려한 로고가 찍혀 있었다. 도대체 누구의 명함이길래 아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명함을 뒤집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명함 뒤편에 인쇄된 이름과 직함을 확인한 순간 내 세상은 멈췄다. 그곳에는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의 보안팀장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업무를 지시하던,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팀의 보안감사 때문에 수시로 나를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의 명함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내의 외도가 단순히 낯선 누군가와의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매일 출근하는 그 회사 안에서 내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공포가 머릿속을 강타했다. 아내는 왜 보안팀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명함을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명함 한 장이 마치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평소 아내가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 그 틈새에서 빚어나온 것은 분명히 낯선 남자의 이름과 은밀한 호텔 주소가 적힌 명함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도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마치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듯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당신 가방에 있어? 도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 뭐냐고?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아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게 크게 울렸다. 여보, 당신 지금 제 가방을 뒤진 거야? 정말 실망이야.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나는 명함을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다. 상황 파악이 안 돼? 이건 누구 거야? 당신이 말한 그 요가 수업이 대체 뭐냐고?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나에 대한 경멸과 지겨움이 가득했다. 당신이 요즘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왜 요가를 시작했는지, 왜 밤마다 밖으로 나돌았는지 정말 이유를 몰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순간 멍해졌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논리가 뒤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차근차근 마치 어린아이를 타일러야 하는 선생처럼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만 중요했지. 내가 집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얼마나 외로운지는 안중에도 없었어. 그 명함? 그건 그냥 예전에 알던 동창이 비즈니스 때문에 준 거야. 당신의 그 망상적인 의심병이 결국 우리 사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고.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내 죄책감을 파고들었다. 마치 내가 아내를 외롭게 해서 그녀가 다른 길을 택하게끔 몰아붙였다는 듯이 말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항변하려 했지만 그녀의 치밀하게 짜인 논리는 이미 내 모든 반박을 원천봉쇄하고 있었다. 내가 본 명함, 내가 맡았던 낯선 향수, 내가 보았던 지워진 메시지들이 전부 나의 의처증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미리 계산하고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기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설계해둔 것이었다. 내가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두 발짝 물러나며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마저 그녀의 편인 것 같았다. 내가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나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는 내가 쳐놓은 의심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에서 승리한 상태였다. 당신, 지금 내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사생활을 캐물으며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알아? 당신의 그런 비정상적인 집착,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아내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나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이는 말 한마디가 차가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오늘부터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행동, 하나하나 전부 기록하고 있었어. 당신의 그 무지하고 병적인 의심이 우리 결혼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가한 정신적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법정에서 똑똑히 증명해줄게.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됐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위자료와 범죄 기록이 어느 정도일지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아내의 그 당당하고 차가운 눈빛을 뒤로하고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사를 향했다. 어제까지 내 세상이었던 안방이 이제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연극 무대였다는 사실이 온몸을 휘감았다.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눈에 비친 사무실 풍경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내 자리에 앉아 모니터만 응시했다. 무언가 단서가 필요했다. 아내가 던진 그 명함, 그리고 그녀가 끈질기게 숨기려 했던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내야 했다. 나는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보안팀의 사내 인트라넷 접근 로그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운이 좋게도 우리 부서와 보안팀이 진행했던 지난 프로젝트의 공유 계정이 아직 삭제되지 않고 서버에 남아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화면 속에 나타난 건 아내와 우리 회사의 보안팀장, 박 팀장의 은밀한 커넥션이었다. 박 팀장은 회사의 모든 인사기록과 보안 서류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믿을 수 없게도 그들의 기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데이터를 하나씩 파헤칠수록 내 심장은 조여들어왔다.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니었다. 아내는 박 팀장의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복지 혜택과 내부 보안 자료를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었다. 사내에서 운영하는 고가의 자산관리 컨설팅, VIP 복지 서비스 명단에 내 이름 대신 그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있었다. 아내는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는지, 그 대가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조차 나에게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내 등을 치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 팀장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이 끼쳤다. 내가 매일 집에서 마주하던 그 따뜻한 미소가 사실은 이런 추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결국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나는 헛웃음을 쳤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박 팀장은 아내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그녀에게 무엇을 받았을까? 아니, 애초에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움직였던 걸까? 나는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보안 서버의 구석진 폴더 속에 숨겨진 법무팀의 비공개 서류 하나가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파일을 여는 순간 나는 모니터 앞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곳에는 아내가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 몰래 우리 부부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완전히 아내의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였다. 서류 하단에는 내 이름이 날인되어 있었지만 그 도장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지장마저 위조해 완벽하게 나를 세상 밖으로 밀어낼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내가 집에서 그녀와 웃으며 저녁을 먹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이미 내 삶의 기반을 통째로 허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그날 이후 회사는 나에게 거대한 미로이자 감옥이 되어버렸다. 보안팀장 김 팀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내가 회사 서버의 백업 파일에 접근하려던 시도는 무참히 차단당했다. 권한 오류라는 차가운 문구만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가 내 개인 PC의 로그를 전부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순히 보안상의 이유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회사의 공적인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있었다. 접근 거부라는 빨간색 경고창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비릿한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치밀어 올랐다. 회사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동정 혹은 경멸이 섞인 시선들. 아내는 이미 자신의 연극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우리 부부의 지인들 사이에서 나를 감정적 불안을 겪는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나를 스토킹하고 감시해요. 아내가 울먹이며 전했을 그 한마디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녀의 치밀함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녀는 평소에 그 상냥하고 헌신적인 가면을 쓴 채 나를 서서히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었다.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가 지어낸 거짓말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더욱더 자극적으로 살이 붙어갔다. 퇴근길 나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멍하니 주차장을 서성였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을 막아섰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며 김 팀장의 비열한 웃음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포식자처럼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인근의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김 팀장은 차분하게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회사 서버까지 건드려가며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쳤다. 그는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내가 회사 동료와 업무적으로 통화했던 내용, 그리고 아내와 다투며 절규했던 파편적인 대화들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문맥은 거세되었고 내 말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외도를 암시하는 뉘앙스로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내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른 악의적인 덩어리였다. 이게 뭐죠? 이건 조작된 겁니다. 우린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하지만 김 팀장은 차갑게 나를 내려다보며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조작이라니 누가 믿어줄 것 같나?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자네 평판이 어떤지 알지? 다들 자네가 이혼을 막으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 녹음본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순간 자네가 회사에서 어떤 꼴로 쫓겨날지는 불보듯 뻔하지. 그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다는 듯 낮고 차갑게 속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언 녹취록도 벌써 변호사에게 전달됐어. 자네가 외도 상대를 직접 만났다는 증거도 준비 중이지. 어때? 이제 순순히 이혼 도장 찍을 마음이 좀 드나? 아니면 내일 아침 전 직원 앞에서 그 추악한 녹음 파일을 다 같이 들어볼까? 내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단순히 내 아내를 뺏어간 것이 아니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내가 쌓아온 명예와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려왔다.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걸까? 눈앞의 태블릿이 마치 나를 향한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다. 제8장,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들이 치밀하게 설계해놓은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내 회사는 물론 사적인 평판까지 전부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오만함이 그들의 빈틈을 만들었다. 보안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사적으로 유용해온 그의 기록들은 그가 자신만만하게 삭제했다 믿었던 데이터의 찌꺼기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나는 밤을 지새우며 서버에 남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복구했다. 단순한 불륜 증거를 넘어 그가 아내와 공모하여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황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무기였다. 드디어 법률 대리인 사무실에서 3자 대면이 이루어지는 날이 밝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안, 아내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한 카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평소처럼 차분하고 우아한 태도로 나를 향해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의 그 망상과 의심이 우리 사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능숙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옆에 앉은 보안팀장은 짐진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권력을 쥔 심판자라도 된 양 나를 향해 비웃음을 흘렸다. 남편분 업무용 서버를 불법으로 탈취하려 한 건 중대한 위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시는 게 본인을 위해 좋을 겁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쳤다. 그들이 내 통신 기록과 일상을 감시하며 주고받았던 메시지 로그, 그리고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을 남용해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한 타임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순간 보안팀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아내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위법이라고요? 글쎄, 회사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 먼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나는 말을 이어가며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다. 그것은 아내가 그토록 열심히 닦아내던 거실의 요가 매트에서 수거한 절대 그녀의 것이 아닐 수 없는 짧고 뻣뻣한 머리카락 한 올이 담긴 분석 보고서였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요가 매트의 비밀은 단순한 운동 도구가 아니라 그들이 미래를 즐기던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음을 입증하는 물증이었다.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내가 갑자기 실소를 터뜨렸다. 그녀의 입가의 어린 미소는 이제껏 내가 알던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한 포식자의 비웃음이었다. 결국 이걸 찾아냈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니, 사실은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르지.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나를 응시하며 마치 아주 재미있는 놀이라도 끝난 듯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그래, 전부 사실이야. 당신이 매일 밤 의심하고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꼴을 보는 게 얼마나 짜릿했는지 알아? 당신이 그 증거들을 모으느라 바쁠수록 당신은 더 완벽한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었거든. 이혼 소송에서 당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가정을 파괴한 남편으로 몰아가기 위한 내 완벽한 시나리오였는데 결국 당신 손으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준 셈이네. 고마워. 덕분에 이제 아주 편하게 당신을 버릴 수 있겠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인가? 나의 처절한 노력조차 그녀의 설계 안에 포함된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니, 내가 알던 그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그 여자의 정직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던 그날 그녀의 얼굴에서 보았던 당혹감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자취를 감췄다. 보안팀장이었던 그자 역시 사내 시스템 오용과 배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내 게시판에 도배되었던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도 하나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며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던 그들이 미래 장소로 활용했던 그 아파트였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다. 법적으로는 공동 명의였지만 그녀는 치밀하게도 이미 대출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집안의 주요 자산과 살림까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는 마치 내 모든 삶을 그들에게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5년이라는 시간, 그녀가 정성껏 차려주던 저녁 식사와 평온했던 주말의 풍경들이 이제는 끔찍한 연극의 소품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아끼던 요가 매트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그 위에서 나를 향해 해맑게 웃어주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그저 차가운 고무 냄새만을 풍길 뿐이었다. 짐을 정리하려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그녀가 모두 빼돌린 뒤였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체스 게임이었다. 이제 나는 이 아파트를 되찾고 그동안 그녀가 벌여온 기만 행위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길고 지루한 법적 공방을 시작해야 한다.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될 나의 시간과 정신적 피로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무심할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나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도륙당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또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권리인가? 아니면 그저 억울함을 씻어내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복수심인가? 그녀가 저지른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과연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더 깊은 수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책상 위에 놓인 소장 초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 문장 한 문장 적어 내려갈 때마다 나의 지난 5년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함뿐이라고. 하지만 그 허무함을 마주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소용돌이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모든 것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나는 다시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모든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물어뜯는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는 그들을 떠올리지 않는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할까? 나의 선택은 그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향방까지 결정짓게 될 것이다.